집 문을 열던 순간 저는 아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해양구조대에서 35년을 근무한 뒤 은퇴한 잠수 구조 전문가다. 바다 밑 100m 깊이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내가 그날만큼은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다. 마지막 해외 연구 임무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였다. 6개월 만에 귀국이었다. 짐을 찾으며 나는 아내 윤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아, 실례지만 제 아내 전화인데요? 아, 이 번호요? 얼마 전에 개통했어요. 이전 주인은 사망 처리돼서 번호가 해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사망 처리? 말도 안 된다. 나는 일주일 전까지도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빨리 돌아와요라고 말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40년을 함께 산 우리 집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아내 생일은 625. B-B-B. 오류음이 울렸다. 손이 떨렸다. 다시 눌렀다. 또 틀렸다. 3번째 시도도 실패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다. 나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32동 1204호 등기명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명의자가 박진수 씨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사셨어요? 박진수.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나와 아내 공동명의였던 집이 어떻게 아들 단독명의가 된 것인가? 제가 원래 명의자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드님께 연락해보시는 게.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만 10번 넘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며느리 지한별에게도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결국 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1시간을 기다렸다. 해가 질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이힐 소리. 며느리였다. 아버님? 지한별은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놀람은 1초도 채가지 않았다.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왜 여기 계세요? 연락도 없이. 문 좀 열어줘.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엄마는 어디 있어? 그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낯설었다. 거실 벽지가 바뀌어 있었고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은 모두 사라졌다. 액자 속 가족 사진도 없었다. 엄마 어디 갔어?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지한별은 소파에 앉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뭐? 3달 전에 교통사고로. 장례도 다 치렀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3달 전? 그때 나는 해외에 있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다. 분명히 했다. 말도 안 돼. 나는 1달 전까지 엄마랑 통화했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노안으로 기억이. 내가 미쳤나? 분명히 통화했다고. 지한별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긴 이제 진수명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내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 낯선 방에 누워있으니 모든 게 악몽 같았다. 하지만 나는 35년간 해양구조대에서 일한 사람이다. 패닉 상태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새벽 5시 나는 노트북을 켜고 아내의 사망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교통사고 통합정보, 보험사 조회 시스템, 구조대 시절 연주를 동원해 접근 가능한 모든 경로를 뒤졌다. 오전 9시 드디어 사고 기록을 찾았다. 3개월 전인 11월 15일 강원도 양양군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단독 차량 추락 사고. 운전자 윤세라 56세. 차량은 절벽 아래 20m 바다로 추락했고 차체는 전소됐다. 신원은 DNA 검사로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절벽 아래 부서진 차량 잔해. 까맣게 탄 차체.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세라는 운전을 거의 하지 못했다.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속도로를 운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심한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해안 절벽길 같은 곳은 조수석에 앉아도 눈을 감을 정도였다. 왜 세라가 혼자 양양까지 운전을 했지? 나는 보험사 서류를 확인했다. 사망보험금 청구 내역이 있었다. 수령이는 박진수 내 아들. 금액은 3억 원이었다. 지급일은 사고 발생 2주 후. 놀랍도록 빠른 처리였다. 그 다음은 장례 기록이었다. 장례식장은 양양의 작은 병원 영안실. 조문객 명단에는 아들 부부와 몇몇 이름 모를 사람들만 적혀 있었다. 나와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장례식에 그녀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친정 가족도 없었다. 화장 장소는 기록을 따라가자 양양군 공설 화장장이 나왔다. 화장 일자는 사고 3일 후. 유골 수령이는 역시 박진수. 그런데 유골 보관 장소는 비공개로 표시돼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응, 아버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아니, 피곤한 척하고 있었다. 준혁아, 엄마 유골은 어디 있니? 그게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다니? 석 달이 지났는데? 어디 봉안당에라도 모셨어야지. 바빠서요. 곧 할게요. 바빠서? 내 엄마 유골을 석 달째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뭐래?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결국 나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오후 2시 나는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강남 피부과 의원 앞에 섰다. 박진수 피부과 의원.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병원이었다. 화려한 간판과 대리석 외벽. 병원은 고급스러워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다가왔다. 예약하셨나요? 아들 만나러 왔습니다. 박진수 원장. 아,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예약 없이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나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차를 탄 사람들이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나타났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엄마 유골 어디 있어?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준혁아, 나는 내 아버지야. 내 엄마 유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냐? 아들은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가 아는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집에 있어요. 만족하셨어요? 집에? 어느 집? 우리 집이요. 대치동. 가져다 줘. 당장.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준비해? 유골함 하나 가져오는 게 뭐가 어렵냐고. 목소리가 커지자 대기실 사람들이 쳐다봤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내가 창피해?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며느리 지한별이 나타났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아들의 귀에 뭔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보안요원을 불렀다. 이분 모셔드려요. 예약 없이 오셔서 소란 피우시네요. 잠깐, 나 여기 원장 아버지야. 원장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보안요원 2명이 내 팔을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끌려 나왔다. 병원 밖 인도에 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내는 단순히 죽은 게 아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녀를 지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아들 부부가 있다. 구조대에서 35년간 익힌 직감이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건 살인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그날 밤 나는 모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세라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면 뭔가 나올 것이다. 새벽 4시 나는 해양구조대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김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태윤아, 미안한데 부탁 좀 하나만 들어줄래? 휴대폰 위치 추적 좀 해줄 수 있어? 누구 거야? 내 아내. 윤세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수님이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상해서 그래.
공식 기록이랑 뭔가 안 맞아. 제발 좀 도와줘. 태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불법인 거 아시죠? 걸리면 저도 잘립니다. 알아. 하지만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번호 주세요. 나는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불렀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지만 해지 전 마지막 위치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었다. 이 시간 후 태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이상한 점 발견했어요. 뭐가? 형수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켜진 건 11월 14일 오후 11시 47분이에요. 사고 당일 전날이죠.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외곽 평화의 집이라는 사설 요양시설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위치에서 23시간 동안 계속 머물다가 갑자기 양양 해안도로로 이동했어요. 이동 시간은 새벽 2시. 그리고 4시간 뒤에 사고가 났죠. 가슴이 철렁했다. 새벽 2시에 경기도에서 양양까지? 운전도 못하는 세라가? 태윤아, 그 요양시설 주소 좀 보내줘. 형님, 혹시 뭔가 이상한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직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주소를 받자마자 나는 차를 렌트해서 광주로 향했다. 오전 10시 평화의 집 앞에 도착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은 발에 있었고 주변은 인적이 드문 야산이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데스크에는 40대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입소 상담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상담실로 나를 안내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여기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12명이요. 주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시죠. 혹시 3개월 전쯤에 50대 여성분 입소한 적 있나요? 윤세라라고.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 그분이 제 친척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여기 계신가 해서. 저희는 입소 기록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상담은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나는 밖으로 나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뒷문과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CCTV 카메라 각도를 체크했다. 35년간 해양 수색 작업을 하면서 익힌 관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8시 나는 요양원 맞은편 야산에 자리를 잡았다. 쌍안경을 꺼내 건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1층 창문으로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보였다. 2층은 개인실로 보였다. 3층은 불이 꺼져 있었다. 밤 10시 간호사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녀는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나왔을 때 손에는 빈 식판이 들려 있었다. 새벽 2시 움직임이 포착됐다. 검은색 밴 한 대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2명의 남자가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0분 후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밀고 나왔다. 나는 쌍안경을 최대로 확대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여성이었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머리 모양이 세라와 비슷했다.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쌍안경을 든 채 숨을 멈췄다. 남자들이 여성을 벤에 태우는 순간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 순간 보였다. 목 뒤쪽에 작은 점. 세라만의 특징이었다. 세라야.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내려갔다. 하지만 벤은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진흙투성이로 가려져 있기도 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새벽 2시에 무슨... 태윤아, 세라 살아있어. 방금 봤어. 평화의 집에서 누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 뭐라고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목 뒤에 점까지 확인했다고. 누군가 세라를 감금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어디론가 옮긴 거야. 전화 너머로 태윤의 한숨이 들렸다. 형님, 혹시 너무 충격이 커서 내가 미친 것 같아? 나는 35년간 바다 밑에서 시체를 찾아낸 사람이야. 사람 하나 구별 못할 것 같아? 알겠어요. 일단 그 요양원 불법 여부부터 조사해볼게요. 근데 형님, 제발 혼자 위험한 짓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요양원을 다시 바라봤다. 2층 복도 끝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하지만 어제의 직원은 없었다. 대신 40대 남자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어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인데요. 어제요? 여기 어제 방문자 기록 없는데요.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2층을 향해 걸어갔다. 손님 어디 가세요? 남자가 가로막았다. 나는 그를 밀치고 계단을 올라갔다. 폭도 끝방 앞에 섰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강한 힘이 나를 붙잡았다. 불법 침입이야. 나가. 2명의 직원이 나를 끌어냈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 방 안을 봤다.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베개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다. 세라의 것이 틀림없었다. 요양원에서 쫓겨난 뒤 나는 확신했다. 세라는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녀를 감금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건 증거였다. 나는 다시 태윤을 찾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평화의 집 운영자 조사했어요. 겉으로는 합법 요양시설이에요. 근데 뒤를 파보니 좀 이상해요. 뭐가? 운영자가 3년 전에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입소자 명단이 불투명해요. 신고된 인원보다 실제 입소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불법 감금시설이란 얘기야?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형님 이거 보세요. 태우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화면에는 병원 진단서가 떠 있었다. 형수님 진단 기록이에요. 10월 28일 서울브레인신경과에서 받으셨네요. 진단명은 급성 기억장애와 정신착란. 뭐? 나는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 진단서에는 세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담당 의사는 정우진. 이 의사 누구야? 서울브레인신경과 원장이에요. 강남에서 꽤 유명한 신경과 전문이래요. 근데 태우는 다른 화면을 열었다. SNS 페이지였다. 사진 속에는 정우진이라는 의사와 내 며느리 지한별이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작년 11월에 올라온 거예요. 지한별 씨 SNS예요. 해시태그 보세요. 해시태그 의사 부부 모임 해시태그 좋은 사람들. 머리가 지끈거렸다. 며느리의 지인이 세라를 진단했다는 뜻이었다. 이 진단서를 누가 요청했어? 보호자 란의 박진수. 형님 아들분이요. 젠장. 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흔들렸다. 형님 진정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 이 진단서를 근거로 형수님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됐어요. 그리고 보호 입원 조치가 내려졌죠. 법적으로 보호자가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세라는 멀쩡했어. 치매도 정신병도 없었어. 근데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근거로 재산관리권도 보호자에게 넘어갔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거짓 진단, 강제 입원, 재산 이전,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망. 태윤아, 이 정우진이란 의사 만나봐야겠어. 형님, 그건 위험해요. 만약 그들이 짜고 친 거라면. 상관없어. 나 혼자라도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날 오전, 나는 서울브레인신경과를 찾았다. 청담동의 고급 빌딩 5층.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있는 화려한 로비였다. 예약하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정우진 원장님과 긴급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약 없이는 어려운데요. 제 아내가 이곳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세라. 작년 10월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해당 기록은 보호자만 열람 가능해요. 제가 남편입니다. 그럼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요. 그녀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5분 후 40대 남자가 나왔다. 정우진 원장이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제 아내 윤세라를 작년에 진찰하셨죠? 환자 정보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보호자예요. 기록상 보호자는 박진수 씨로 돼 있는데요. 그건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법적 배우자는 저예요.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상담실로 나를 안내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내 진단서요. 급성 기억장애와 정신착란이라고 하셨죠? 근거가 뭡니까?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심각한 기억 혼란과 망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MRI 결과 뇌 이상 소견도 발견됐고요. 거짓말 마세요.
제 아내는 멀쩡했어요. 그 시기에 저와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영상통화요? 정우진은 코웃음을 쳤다. 선생님, 혹시 영상 속 사람이 정말 따님이었는지 확신하십니까? 치매 환자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당신 지한별이랑 아는 사이죠? SNS에 사진도 올라와 있던데? 정우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 당신 며느리 부탁으로 거짓 진단서 쓴 거 아닙니까? 지금 모욕하시는 겁니까?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돌아서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무슨 약을 썼습니까? 약. 보통 치매 진단엔 약물 처방이 따르죠. 뭘 처방했습니까? 정우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말했다. 아리셉트와 메만틴. 표준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뿐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윤아, 정우진 진료 기록 해킹할 수 있어? 형님, 그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세라한테 무슨 약을 썼는지 알아야 해. 시간 좀 주세요. 최대한 조심히 해볼게요. 이틀 후 태윤에게서 파일이 도착했다. 암호화된 문서였다. 열어보니 세라의 진료 기록이 나왔다. 처방 내역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할로페리돌 로라제팜 이게 뭐야? 나는 급히 검색했다. 할로페리돌은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 로라제팜은 진정제. 이 약들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었다. 과다 투여하면 심각한 혼란과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다. 처방량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상 용량의 3배였다. 이 새끼들이 세라를 미치게 만든 거야.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당장 아들 부부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아직이야.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를 잃는다. 세라를 구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노트에 모든 정황을 정리했다. 1. 거짓 진단서 담당 의사는 며느리 지인. 2. 강제 약물 투여 정상 용량 3배. 3. 불법 감금 평화의 집 요양원. 4. 재산 이전 진단서를 근거로. 5. 위장 사망 교통사고로 위장.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하나 부족했다. 세라가 살아있다는 물증. 나는 다시 평화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밤새 잠복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다시 검은 밴이 나타났다. 나는 조용히 차를 따라갔다. 밴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멈췄다. 간판도 없는 폐가 같은 곳이었다. 남자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들어갔다. 나는 담을 넘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봤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 희끗희끗한 머리, 수척한 얼굴. 하지만 틀림없었다. 세라였다. 세라를 확인한 그날 밤 나는 폐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대체 왜? 분노보다 먼저 의문이 밀려왔다. 아들 준혁은 원래 착한 아이였다.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의사가 된 뒤로 성격이 차가워지긴 했지만 설마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돈 때문일까? 하지만 준혁은 이미 성공한 의사였다. 강남에 병원도 있고 환자도 많았다. 굳이 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태윤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님, 새벽 3시예요. 미안해. 근데 급해. 우리 아들 준혁이 재산 현황 좀 알아봐 줄래? 재산 현황요? 응. 부동산, 대출, 투자 내역. 전부 다. 태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형님, 제가 해킹 전문가도 아니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부탁이야.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사흘 후 태윤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형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요. 뭐가? 태윤은 파일을 펼쳤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계약서, 투자 명세서가 가득했다. 먼저 형수님 명의 재산부터 볼게요. 대치동 아파트 32평, 시가 25억. 그리고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하나, 시가 42억.
생명보험 3억, 안보험 2억. 합계 약 72억 원이에요. 72억? 나는 깜짝 놀랐다. 세라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상가 건물은 형수님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20년 전부터 세라 씨 단독 명의였고요. 근데 문제는 태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작년 11월 1일 상가 건물이 박진수, 지한별 공동 명의로 이전됐어요. 명목은 증여예요. 증여? 세라가 준 거야? 서류상으로는 그래요. 형수님 서명도 있고요. 말도 안 돼. 세라가 그걸 왜 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치동 아파트도 11월 15일 사고 당일에 박진수 단독 명의로 넘어갔어요. 역시 증여예요.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11월 15일. 세라가 사고로 죽은 날이었다. 보험금도 수령인이 박진수로 바뀌었어요. 변경일은 10월 30일. 정신과 진단받고 이틀 뒤에요. 젠장.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진단서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고 사고를 위장해 죽인 것. 그럼 준혁이는 지금 100억 가까운 재산을 가진 거야?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태우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다. 문제는 박진수 씨 개인 재무 상태예요. 대출이 엄청나요. 대출? 네. 은행 대출 15억, 사채 8억, 투자금 회수 불가 12억. 합계 35억 원이에요. 35억? 의사가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아? 병원 확장 비용이요. 2년 전에 건물을 통째로 사서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환자가 예상보다 안 늘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태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한별 씨 명의로 된 투자 계약서예요. 서류에는 청담 메디컬 타워 투자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투자금은 50억 원. 지한별이 대표로 되어 있었다. 메디컬 타워? 청담동에 10층짜리 성형외과 피부과 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이에요. 지한별 씨가 2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투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됐어요. 50억이면 네, 형수님 상가 건물 팔면 딱 맞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며느리 지한별은 메디컬 타워 사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했다. 그래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 세라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은 것이다. 근데 형님,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뭔데? 상가 건물이 이미 매각됐어요. 11월 20일 사고 5일 후에요. 매입자는 청담 메디컬 파트너스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이 회사 대표가 태우는 화면을 돌렸다. 사진 속에는 정우진, 세라를 진단한 그 의사가 있었다. 정우진이요. 결국 한패예요. 나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며느리, 아들, 그리고 의사. 이들은 처음부터 짜고 친 것이었다. 그럼 준혁이는 왜 가담한 거야? 돈이 필요했다 해도 자기 엄마를 이렇게까지.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생각엔 박진수 씨가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지한별 씨가 먼저 계획을 짰고 박진수 씨를 설득했을 거예요. 병원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다. 어머니는 치매라 모르신다, 이런 식으로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를 피하던 눈빛, 불안해하던 표정. 준혁이, 넌 협박당한 거야? 아니면 진짜로 동의한 거야? 형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태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서류였다. 지한별 씨가 작년 9월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근데 10월에 갑자기 취하했어요. 왜? 제 추측이지만 형수님 재산 때문일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차라리 형수님 재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 이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라의 재산을 가로챈 뒤 아들을 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준혁이 그것도 알고 있을까? 모를걸요. 지한별 씨가 똑똑하니까 숨겼을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윤아, 고마워. 이 자료들 복사본 좀 줘. 형님, 뭐 하시려고요? 증거 확보해야지. 그리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다. 그 어딘가에서 며느리는 세라의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었다. 세라를 구해야지. 형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알아. 하지만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는 35년간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온 구조대원이었다.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심해에서도 나는 포기한 적이 없었다. 세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구조 작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준혁의 병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저녁 8시 그가 나왔다. 나는 그 앞을 가로막았다. 준혁아. 아버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 지금 다 알아.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이 그거냐? 한별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병원 빚도 책임 안 지겠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은 협박과 두려움에 무너진 것이었다. 준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가 어디 있는지만 말해줘. 같이 구하자.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너무 컸다. 나는 혼자서 세라를 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간 폐가를 관찰한 결과 세라는 그곳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머물렀다. 나머지 시간에는 다시 평화의 집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아마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 같았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요양원 내부로 잠입하는 것. 하지만 정면으로는 불가능했다. 이미 2번이나 쫓겨났고 내 얼굴을 기억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봉사자 그거다. 나는 광주시 사회복지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요양원 봉사 프로그램 공고가 있었다. 평화의 집 요양원 주말 봉사자 모집, 식사 보조 및 환자 케어. 나는 곧바로 신청했다. 이틀 후 승인 문자가 왔다. 토요일 오전 9시 나는 봉사자 조끼를 입고 평화의 집 정문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데스크에는 낯선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봉사 신청하신 분이시죠? 신분증 확인할게요.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대충 확인하고는 명찰을 건넸다. 1층 식당에서 점심 배식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후에는 2층 환자분들 산책 보조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1층 식당에는 노인 10여 명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보였다. 나는 배식을 도우며 주변을 살폈다. 2층. 세라는 2층에 있을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폭도는 조용했다. 양쪽으로 6개의 방이 있었다. 각 방문에는 번호만 적혀 있고 이름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들여다봤다. 202호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202호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203호 비어 있었다. 204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여자 한 명이 보였다. 짧아진 흰 머리, 수척한 얼굴. 세라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향해 돌아보지 않았다. 세라야. 내가 속삭이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당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 세라의 목소리였다. 나야, 세라야. 내가 왔어.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마른 뼈만 남아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올 줄 알았어요. 세라가 미소 지었다. 약물로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나를 알아봤다. 미안해. 늦었어. 이제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알아. 다 알아. 준혁이랑 한별이가 한 짓 다 알아.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혁이는 착한 아이예요. 한별이가 시킨 거예요. 알아. 이제 됐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나는 세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힘이 없었다. 약물 때문인지 오랜 감금 때문인지 제대로 서지 못했다. 폭도에 휠체어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나는 문 밖을 확인했다. 다행히 복도는 비어 있었다. 휠체어를 가져와 세라를 태웠다. 지금 나갈 순 없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나는 세라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약병 3개가 있었다. 할로페리돌, 로라제팜, 그리고 이름 모를 약.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침대 밑에는 파일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의료 기록지가 가득했다. 투약 기록, 혈압 체크, 담당 의사 서명. 모두 정우진 이름이었다. 이거면 충분해. 나는 서류 몇 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간호사였다. 30대 여자 차트를 들고 있었다. 아, 봉사자입니다. 환자분 산책 보조하러 왔어요. 204호요? 이분은 산책 금지 환자예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복도로 나왔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잠깐만요. 명찰 좀 보여주세요. 네. 나는 명찰을 보여줬다. 간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데스크요. 오늘 온 봉사자 이름이 박영수? 네. 확인 좀 해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킬 수 없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전화를 끊고 나를 쳐다봤다. 신원 확인됐어요. 근데 204호 환자는 특별관리 대상이라 일반 봉사자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1층으로 내려가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었다. 약물 기록은 확보했어. 이제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나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사무실 창문이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파일 캐비닛이 보였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입소자 명단, 투약 기록, 재무 서류.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발견했다. 특별관리 환자라고 적힌 파일. 열어보니 세라의 이름이 있었다. 입소일, 보호자 이름 박진수, 담당 의사 정우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밀 유지 각서 외부 공개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5억 원. 아들과 며느리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 윤세라는 2025년 11월 15일 사망 처리 예정. 화장 및 유골 처리는 보호자 책임하에 진행. 요양원은 일체 책임 없음. 사망 처리 예정. 그들은 세라를 살려둔 채로 죽은 것처럼 만들 계획이었다. 재산을 모두 가로챈 뒤 세라를 여기 영원히 가두려고 한 것이다. 나는 서류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요원들이 차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그대로 악셀을 밟았다. 백미러로 요양원이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됐어. 이제 끝낼 수 있어. 휴대폰에는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거짓 진단서, 강제 투약 기록, 불법 감금 서류, 그리고 계획적 사망 처리 문서.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세라를 구출하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나는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윤아, 준비됐어. 경찰에 제보할 자료 다 모았어. 정말요? 형님,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더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요양원을 바라봤다. 세라야, 조금만 기다려. 곧 데리러 갈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나는 사람을 구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구조작전이 시작됐다. 증거를 모은 다음날 아침, 나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가방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세라의 억울함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다. 진정 접수하러 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은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살인미수와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재산 편취입니다. 경찰관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심각한 사건이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의 실종, 거짓 사망 신고, 정신과 진단서 조작, 강제 투약, 불법 감금, 재산 편취? 그리고 범인은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까지. 경찰관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USB를 내밀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의료기록, 투약문서, 재산 이전 서류, 요양원 계약서, 그리고 아내를 직접 촬영한 영상까지. 경찰관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수사팀에 넘겨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형사 2명이 나타났다. 40대 남자와 30대 여자. 남자 형사가 악수를 청했다. 강력계 이태성 형사입니다. 진술 좀 더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조사실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다. 형사들은 USB 파일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요양원에서 촬영한 세라의 영상을 볼 때 여자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분이 신고자님 부인이신 거죠? 네, 윤세라. 공식적으론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서 요양원에 감금돼 있습니다. 그럼 사망 신고는 위조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됐을 겁니다. 이태성 형사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신고자님, 이 사건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요양원과 관련자들 전부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게 확실하신가요? 가족이잖아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아들이기 전에 범죄자입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4시 경찰은 평화의 집 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경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요양원 앞에는 경찰차 5대가 서 있었다. 형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요양원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윤세라 씨 어디 있습니까? 이태성 형사가 물었다. 요양원 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거짓말 마십시오. 우린 이미 입소 기록 확보했습니다. 204호실이죠? 형사들이 2층으로 올라갔다. 나도 뒤따라갔다. 204호 문을 열자 세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세라야.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었다. 당신 경찰을 불렀구나.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구급차가 도착했다. 의료진이 세라를 검진한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약물 중독 증세가 확인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는 세라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해. 우린 40년을 함께 했잖아. 같은 시각 경찰은 박진수 피부과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진료 중이던 준혁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켜봤다. 며느리 지한별은 청담동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중 체포됐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영장 있어요? 있습니다. 지한별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불법 감금,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우진 원장도 병원에서 체포됐다. 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저녁 7시 경찰서 조사실. 준혁, 지한별, 정우진 3명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한별은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몰라요.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해서 요양원에 모신 것뿐이에요. 불법 감금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럼 이 서류는 뭡니까? 형사는 사망 처리 예정 문서를 내밀었다. 지한별의 서명이 선명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필적 감정받으면 바로 나옵니다. 거짓말 그만하시죠. 옆방에서 정우진은 다른 전략을 택했다. 저는 의뢰를 받아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환자가 정말 치매 증세를 보였어요. 환자한테 할로페리도를 정상 용량의 3배나 처방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증상이 심해서. 거짓말입니다. 이 약은 과다 투여하면 환자를 인위적으로 혼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의로 환자를 병들게 한 겁니다. 정우진은 입을 다물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조사실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다 제 잘못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한 것, 재산을 빼앗은 것,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이태성 형사는 녹음기를 켰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다. 한별이가 메디컬 타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저도 병원 빚이 많았고요. 그래서 한별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쓰자고. 어떻게요? 처음엔 그냥 빌리자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한별이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방법? 정우진 원장을 통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거짓 진단서를 만들고 약을 먹여서 실제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동의하신 겁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무서웠어요. 한별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 혼자서는 병원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윤세라 씨를 요양원에 감금한 것도 아십니까? 네, 알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한별이가 모든 걸 계획했고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교통사고 사망 신고는요? 준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건 한별이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들통날 거라고. 차라리 죽은 걸로 만들어서 영원히 숨기자고. 어떻게 사망 신고를 했습니까? 양양에서 차 사고를 위조했어요. 한별이 지인이 폐차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차를 하나 구해서 절벽 아래로 굴렀어요. 그리고 DNA 샘플을 조작했어요.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박진수 씨, 당신은 지금 살인 미수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알아요. 저는 괴물이에요. 제 어머니를 산채로 묻어버린 괴물. 그날 밤 준혁의 자백은 뉴스 속보로 나갔다. 강남 피부과 원장, 친모 불법 감금 재산 편취 혐의로 구속. 며느리 주도 계획적 범행 사망 신고까지 위조. 40년 부부 남편의 집념으로 아내 구출. 다음날 아침 세라가 입원한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단지 제 아내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35년간 바다에서 사람을 구했던 저로서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드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세라의 몫입니다. 저는 다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세라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준혁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당신. 세라가 나를 불렀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혁이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내 선택을 따를게. 세라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 아이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6개월 후 세라는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시네요. 약물 중독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라가 미소 지었다. 6개월 전에 그 수척하고 초점 없던 눈빛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병원을 나서며 세라는 내 팔을 잡았다. 당신 점심 뭐 먹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집에서 제가 해줄게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좋지.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40년 전 처음 데이트하던 그때처럼. 집에 도착하자 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젊은 여자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진수 변호인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문을 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박진수 씨가 두 분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봉투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내 이름, 하나는 세라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박진수 씨가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모든 재산, 보험금, 부동산을 전부 반환하겠다고요.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이 1심 선고 공판입니다. 박진수 씨는 어머님께서 법정에 와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뒤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세라가 부엌에서 나왔다. 누가 왔어요? 준혁이 변호사. 편지 가져왔어. 세라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읽어볼래? 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를 펼치자마자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께. 매일 이 편지를 쓰려 했지만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생명, 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어머니, 저는 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의 심판도 세상의 비난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지옥 같은 나날을 견디는 이유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들 준혁 올림. 세라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음 주 화요일이 선고 공판이래. 가볼래?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화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세라 씨,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피해자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세라의 손을 꼭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그는 6개월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우리를 보자 고개를 떨구었다. 옆 피고인석에는 지한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도도한 표정이었다. 우리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제74호 사건, 사기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살인미수 피고인 박진수, 지한별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지한별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의사 정우진과 공모하여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으며 요양원에 불법 감금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여 완전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존속에 대한 범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지한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지한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피고인 박진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라가 일어섰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님. 판사가 세라를 바라봤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제 아들 준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라는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준혁아, 엄마 봐.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너는 엄마가 키운 아들이야. 착하고 따뜻했던 아이였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엄마도 책임이 있어. 어머니.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잘못됐어. 엄마를 죽이려 했던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법정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그게 부모야. 그러니까 준혁아 잘 살아. 벌 받고 나와서 다시 사람답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준혁은 소리내어 울었다. 법정 안의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다. 선고가 끝나고 우리는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세라 씨, 6개월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남편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35년간 해양구조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바다가 아니라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세라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학대받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노인 학대 피해자 상담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던 제 인생이 이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3개월 후 나는 다시 숨쉬는 삶이라는 이름의 노인보호 상담센터를 열었다. 세라도 함께 일했다. 우리는 학대받는 노인들을 찾아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고마워요. 왜?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찾아줘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난 구조대원이잖아.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세라가 웃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라. 우리가 함께 살아낸 거야.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바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은 바로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괜찮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